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이슈 또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또 어서민 성선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이벤트가 참 많은 한 주죠. FOMC 의사록, 엔비디아 실적까지 참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 장은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을 얻고 상승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그 안에서 그 개별 종목단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수급본부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클래시스, 두 번째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먼저 클래시스부터 키워드 열어볼게요. 네, 기관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말 그와 함께 11월 들어서 주가도 확실히 방향을 튼 모습인데요. 이 수급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 본격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4분기 실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클래시스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클래시스가 이제는 B2C까지도 좀 확장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에요, 이주호 의원님? 네, 이달 말부터 유명한 슈링크로 유명하죠. 슈링크 홈 리프트 글로우라는 제품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B2C 시장으로 첫 진출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경쟁 상대인 APR과 또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슈링크 같은 경우는 워낙 피부과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기존에는 B2B 형태로 장비를 판매했다면은 이제는 홈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확장되는 거죠. 네. 그냥 그동안은 B2B 위주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B2C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실적이 반영될 것이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일단 10월 달이 좀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반영된다기보다도 내년부터 온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이제 확장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제 쿼드세이라는 장비를 이제 7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4분기 실적에 좀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슈링크로 굉장히 유명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던 이 피부 관리 장비가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홈 디바이스 제품으로 확장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좀 매수해주는 이유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떠한 드라마틱한 반등보다도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 좀 바라보면서 모아가는 형태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저는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사실 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굉장히 좀 부진했던 것도 좀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이 내년부터 달라질 모습을 보고 기관이 먼저 좀 매집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성선아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4분기에는 좀 실적이 반등할 거라고 좀 보신 거죠. 3분기에는 조금 일회성 비용 때문에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 저는 조금 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반박하는 건 아닌데 사실 제가 이제 뷰티 디바이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홈 뷰티 케어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APR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메디큐브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솔직히 조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클래시스의 기술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게 진짜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것인지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검증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신제품 쿼드세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를 투자를 할 때 땡땡 카페에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거기에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 투자를 할 때 검색이 되게 많이 됐거나 좋은 댓글들이 있으면 이건 진짜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쿼드세이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 카페에.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글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이제 출시돼서
사실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서 네. 저는 요 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면 왜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일단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3분기에 왜 실적이 안 나왔냐? 일단 첫 번째는 광고비의 이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상반기에 집행이 됐어야 될 광고비가 이제 3분기로 넘어오면서 그게 한꺼번에 판관비로 잡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주주가 이제 사모펀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가 굉장히 뛰어난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브라질 유통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클래시스가 브라질 시장에 진출할 때 직접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유통사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유통사를 끼다 보니까 각종 애로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유통사를 매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비용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요 비용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서 그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것 또한 이제 3분기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뭐 광고비도 이연되고 그리고 브라질 인수사 같은 경우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 좋았는데 4분기부터는 사실 좀 개선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브라질 그 유통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그냥 인수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는 거라서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약 700억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고 2026년도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경쟁사들보다 잘할 수 있을지는 네, 체크해봐야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역시 뭐 이주호 의원과 성순아 의원 두 분 다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저는 좀 공통점을 갖고 계시지만 성순아 의원께서는 직접 사용해본 바 APR과 비교할 만한 아직 기술력인지는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나타나야 할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가격 전략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주호 의원의 전략부터 궁금한데요. 지금 그래도 가격선이 전고점까지 이르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까지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 74,400원까지 갔던 이유가 삼성에서 인수한다라는 약간 그런 설이 돌면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약간 글쎄요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45,000원 라인에서 하방 정직성을 저는 확보를 했고 지금 돌리면서 1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딱 여기서 잡으셨으면 너무 좋은데 그동안 좀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권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손실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일단 65,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121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55,000원 구간만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락보다도 오히려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 관련주들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철저히 소외를 받았고 특히나 피부 미용, 특히나 화장품은 좀 지금 많이 급락이 나온 상태잖아요. 네. 근데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덜 빠졌는데 어쨌든 AI 쪽 랠리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뭐 AI 관련해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쪽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신규 접근하기에는 지금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좀 소비주들의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편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 AI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면 이쪽으로도 수급이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가능성도 안고 있는 종목이고 또 55,0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65,000원까지 충분한 상승룸도 열려 있다는 평가 해주셨습니다. 다음 성선아 의원과도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아까 우리 또 찐 사용자의 의견을 또 해주셨는데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근데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미용 의료 쪽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홈 디바이스뿐 아니라 그래도 여기 병원이 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좀 매수해볼 만한 자리는 아닌 건가요? 저는 사실 신규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사실 이 원래 얘가 슈링크로 유명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볼륨어도 내놨었거든요. 고주파 계열에. 근데 요즘에는 경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어떻게 보면 리프팅, 에이징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슈링크만 있을 때 하고는 사실 시장이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소외된 섹터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이라고 하면 사실 오늘도 조금 이 밑꼬리가 길게 달린 게 조금 아쉽거든요. 네. 그만큼 차익 실현을 한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손실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금화 시켜가지고 다른 섹터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젠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핫한 종목이기도 했죠.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외국인이 4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사실 8월부터 정말 쭉 사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가를 매일매일 써내고 있는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MLB 기판에 계속되는 수요 급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삼성 P5 공장 증설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10만 원 넘어서 11만 원, 12만 원까지 갈 줄 정말 누가 알았나 싶기도 한데 삼성 P5 공장 수혜주라고 좀 보신 걸까요? 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마침 또 일요일 날 이제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발표가 되면서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게 삼성전자 P5였던 거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P5 저도 평택에 가서 그 공장들을 봤거든요. 그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장도 되게 예뻐요. 제가 네. 볼 때는. 근데 이제 공장들이 이 최신 공장 라인인데 기존에 있었던 뭐 레거시 반도체, D램이나 랜드가 아니라 이번에 P5 같은 경우에는 일단 HBM이랑 AI 칩 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큰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HBM이 늘어날수록 굉장히 좀 고기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도 기판 업체이기 때문에 다층 구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텍이나 TLB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심텍 같은 경우에는 그 급판 위에다가 반도체를 그냥 꼽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TLB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보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이수페타시스가 만드는 거는 그야말로 어떤 메모리 기판이 되는 거잖아요. AI 기판이 되는 거라서 20층에서 40층까지 굉장히 고다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단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P5 공장의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5 공장이 있는데 그 5 공장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보면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3천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580억이 나왔는데 특히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12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2배로 늘었다는 거죠. 전년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5공장이 가동되기도 전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단가가 오른다라는 거. 네, 이거는 뭐 심텍이나 TLB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판 업체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 다중적층 그러니까 고마진 메모리의 어떤 그 기판의 비중이 내년에는 절반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2배 정도로 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5공장을 짓고 있는데 5공장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물량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18% 급등을 하면서 네. 사실은 뭐 외국인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가 이렇게 뜬 거는 그냥 뜬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역시 뭐 P와 Q가 다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호평을 주셨네요. 그럼 이제 이주호 의원들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좀 해주셔서 네. 엔비디아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적에서 뭐 봐야 되나요? 일단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고평가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 뭐 고평가인지 아닌지 뭐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뭐 버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대세론이다. 지금 버블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맞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해서 그게 고평가라고 판단되면은 매도세가 나올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캐펙스라던가 이제 내년에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적은 잘 나올 거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평가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게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가 지금 올해 이만큼 했으면 내년에도 이거 이상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캐펙스 투자가 과연 내년에도 올해만큼 될지도 약간 의문이고 네.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된다 그러면은 차익 매물에 대한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라서 지금 목요일 새벽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뭐 부정하고 의문을 품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랠리가 나왔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랑 오픈 AI랑 뭐 계약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이랑 계약하고 AMD랑 계약하고 그러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해서 공급하고 지분 투자하고 이게 그럼 그 안에 그들만의 리가 아니냐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수익은 언제 발생하며 그 안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망. 그래서 뭐 이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대표가 나와서 긍정적인 얘기하니까 주가가 또 계속 급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만약에 뭐 버블에 대한 우려 이런 네. 것들을 엔비디아가 가이던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거를 종식시킬지 그래서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종결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가장 또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게 또 이수페타시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면 저는 이 이수페타시스는 얼마나 올라갈지 뭐 판단이 안 설 정도로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ML 기판이 서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계속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AI 병목 현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판은 사실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일단 목요일 날만 잘 넘어가면은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의 내년 가이던스와 함께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를 좀 종식시켜 줄 수 있을지가 이수페타시스의 주가에도 좀 방향성을 결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럼 하나 더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에도 이 두산, 파미셀, 이수페타시스 연결고리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다 같이 봐야 되나요?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네. 두산은 살짝 쉬어가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기판이고 그 다음에 두산이랑 파미셀은 두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동박 적층판이고 파미셀은 동박 적층판에 들어가는 소재고 지금 이렇게 밸류 체인으로 묶여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AI 가속기랑 서버용 기판 이것 때문에 워낙 지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하신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엔 공급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 이후에 캐펙스가 나오고 앞으로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그러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투자 더 하고 더 좋겠네 이러면은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더 잘 되겠네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향 그 가속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뭐 당연히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네. 우리가 너무 많이 오를 때 영원한 주식이라는 게 영원한 우상향도 없고 네. 이게 원래 강하게 올라가려면 한 번 세게 조정이 나와야 또 세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그때 증자 이슈 때문에 2만 원대까지 급락이 나왔었죠. 네. 작년 11월 달에. 저도 2만 원대 기억하고 있다가 네. 깜짝 놀랐어요. 이때 사신 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과연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강한 조정이 나와야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그래서 저는 뭐 AI가 더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좀 가격 전략까지도 좀 이어서 더 들어볼게요. 네. 그럼 조정을 기다려서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종목인 건가요? 저는 일단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이제 고민이실 텐데 네. 저는 지금 굳이 이번 주에 산다 그러면 목요일 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결과를 보고 물론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은 못 사겠죠. 네. 못 사지만 만약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웬만큼 강심장 아니면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이야 어느 환경에서도 매매를 잘하시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난 이수페타시스 한번 매수하고 싶은데 이러시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실적을 보고 이수페타시스도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럼 성선아 의원과 조금 더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MLB 기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TPU도 좀 부각받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네. 보면 지금 오늘 이게 나왔던 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그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TPU뿐만 아니라 뭐 메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갔던 게 레거시 위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이나 아니면 후공정 위주로 갔지 이렇게 HBM 장비 쪽은 좀 소외가 조금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수페타시스는 지금도 저는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사실 오늘 18%가 오르고 살짝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바람에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뭐 제 생각에는 보초병 정도도 조금 보내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18%가 좀 오르기는 했지만 최근 레거시가 오르면서 HBM 쪽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받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지금 구간에서 접근도 괜찮다는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진 성선아 의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향후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국항공우주, 두 번째는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올해는 사실 예년과 비슷했지만 내년 매출 5조 원대 진입할 것이란 가능성과 함께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강한 양봉을 뿜어주기도 했는데요. 이 이슈가 가진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기대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카이 위성 모멘텀 점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누리호 관련 모멘텀에 좀 한국항공우주가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젠 방산 관련 모멘텀보다는 이제 또 우주로 봐야 되는 걸지 궁금해요. 네, 오늘 방산주들이 다 오른 게 아니라 우주항공 쪽만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정부 주도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민간 기업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참여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간 중심으로 이걸 발사체를 발사한다가 굉장히 좀 뜻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이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실패를 하면은 네. 실망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라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오히려 만약에 발사를 실패를 할 경우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지금 KF21 완제기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필리핀 쪽이랑 FA50도 지금 12대 정도 추가 계약 기대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중동 지역 결국에는 헬리콥터 사업이죠. 수리온 관련된 기대. 지금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할 통로가. 그리고 지금 또 세일즈 하러 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가셨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과 베네수엘라 분위기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동유럽이라던가 중동 지역 이렇게 좀 수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남미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부각되면서 만약에 중남미 쪽도 우리 K방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도 수주가 나오면은 이건 또 달라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방위상업청하고 코트라라고 해서 그 무역협회 있거든요. 가서 지금 중남미 쪽 가서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K방산 브리핑하고 지금 뭐 브라질이랑 MOU도 체결하고 계속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랑 지금 계속적으로 저 갈등이 심화가 될 경우에는 그럼 지금 중남미 국가들도 아무래도 이런 국방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이랑 RTX랑 이런 기업보다 무게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고 기간도 빠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면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산주들도 좀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한국항공우주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좀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조정도 거의 안 받았어요. 네. 안 받고 지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방산주 대비 그래도 좀 조정을 덜 받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더 궁금한 게요. 사실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리스크가 되진 않을까요? 사실 이게 좀 우리나라 공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네.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죠. 하지만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동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력들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전투기라던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드론이라던가 이런 쪽 생각했을 때도 결국에는 동체 띄우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몇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어떤 시세를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은 저는 뭐 중장기로 꾸준히 모아가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조정 나올 때마다 저는 사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성선화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리호 관련 좀 이벤트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27일까지만 이벤트 드리븐으로 봐야 하나요? 사실 방산주들이 요즘 좀 주춤한 것 같아서 네. 따로 띄어서 봐야 되나 좀 궁금했어요. 사실 사실 누리호랑 이 한국항공우주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드리면 이제 누리호는 로켓이잖아요. 네.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이제 카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위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로켓 안에 탑재하는 위성이 13개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를 만드는 거고 그게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발사를 한다라고 하면 4호, 5호, 6호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카이 같은 경우에는 방산으로 묶이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 쪽으로 모멘텀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잘 되기만 하면 긍정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주도주나 메인스트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싶지 사실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엔 소외 섹터 중에 네. 하나잖아요. 지난번에도 현대로템 같은 것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보고 주가가 가지 않는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도 사실 27일 가봐야 알겠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잘 돼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물론 주가는 가겠죠.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약간 좀 의문이다, 회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고 4분기는 정상화될 겁니다. 그럼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산 쪽에 있어서 그동안 좀 양산이 안 됐던 뭐 KF21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뭐 FA50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는 정상화가 인도가 될 텐데 네. 그게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방산 섹터 자체가 시장에서 주도주로 갈 때 들어가는 것도 전 늦지 않다. 네, 저는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나뉘는 게 네. 굉장히 재밌다라는 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계시는데요. 네. 먼저 그러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신 이주호 의원에게 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긴 한데 사실 방산주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쉬고 있는 편이거든요. 쉬고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그래도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나을까요? 일단 추세 자체가 좀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좀 조정받으면서 약간 좀 밀렸는데 네. 지금 오히려 카이 같은 경우는 안 밀리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월봉을 보시면은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고점이었던 10만 6천 원 부근을 돌파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거의 10년 만에 지금 돌파했거든요. 네. 10만 원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한 번에 과연 그러면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10만 원이 무너질까를 생각해 보면 네.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만약에 뭐 10만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끌고 가보겠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10만 원이 무너지면은 여기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데 지금 현재 흐름 보면은 10만 원만 무너지면은 자꾸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10만 원으로 잡으시고 만약에 중장기로 보신다면 사실 10만 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올 때마다 산다라는 마음으로 모아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좀 트레이딩으로 하고 싶다. 좀 누리호 이벤트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한다면 10만 원이라는 라인을 딱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러고서 그 위에서는 난 일단 사본다로 대응을 하셔서 끌고 가보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누리호가 무조건 잘 된다라고 100%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잘 되면은 그때 가서 잡기 힘들거든요.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딱 잡으시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0년 만에 돌파한 또 10만 원 선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으로 잘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로킷 헬스케어였죠. 중국에서 바이오 물질 동결경화 방식이 적용된 바이오 프린터와 그 방법에 대해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직행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이슈의 지속성은 또 어느 정도일지 두 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중국 맞춤형 그 당뇨발 장기 재생 솔루션 기대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의료 AI의 세대 교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성선아 의원의 의견과 정말 딱 동의를 했는데 네. 사실 루닛이나 뭐 딥노이드, 뷰노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미스가 나면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또 실적도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벌써 루닛과 시총 차이가 한 3천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던데 확실히 이제 대장 바뀐 걸겠죠? 사실 저는 이번 로켓 헬스케어 기업을 조금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신기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 기업이 어떤 거를 하는 기업이냐면요. 일단은 망가진 조직을 자라게 하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피부가 망가졌을 때 하는 거는 뭐 피부를 떼서 붙이거나 안금 줄기세포 배양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 로켓 헬스케어가 쓰는 방식은요. 환자 본인의 그 지방에서 재생 성분을 뽑은 다음에 그거를 AI와 3D 바이오 프린터로 맞춤형 새살 패치를 붙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지방을 가지고 내 새살이 돋을 수 있게끔 패치를 붙이는 개념이어서 과연 이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3단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AI로 환부를 이제 스캐닝하고 난 뒤에 3D로 자동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잉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조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게 전혀 없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3D 바이오 프린터입니다. 사실 3D 프린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그런 건데 이게 현실화돼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1시간 안에 이 재생 패치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기술이 굉장히 차별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에 쓰이고 있고 성과가 어디에 가장 많았냐? 일단 당뇨발입니다. 저도 사실 당뇨발이 뭔가 했었는데 이제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피 속에 당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우리 어떤 조직 같은 거를 설탕물에 담궈 놓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감각이 둔해지고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절단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에 걸렸을 경우에 이 당뇨발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이 로켓 헬스케어의 이 3살 패치를 쓰게 되면 완치율이 무려 82%에 달하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상용화가 무려 글로벌 46개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한 키트당 $1,0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가네요. 네, 굉장히. 캐시카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밖에도 뭐 피부암 시술을 한 이후에 피부의 개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골 재생 그리고 신장 재생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저도 이게 상한가까지 갈 줄은 네. 근데 오늘 사실 상한가까지 간 거를 보면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우리도 알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성인 당뇨병 환자를 보면은요 무려 1.4천만 명, 그러니까 1억 4천만 명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당뇨발 환자가 1,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당뇨발 같은 경우에는 로켓이 가장 잘하는 분야인데 거기에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게 이번에 난 특허가 지금 동결 경화 방식의 바이오 프린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생 패치를 안정적으로 굳히는 로켓만의 완전 플랫폼, 원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향후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다라고 보고 사실 로켓은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물론 이제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주가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지만 저는 이 기술 자체는 굉장히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도 두고 봐야 될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네. 많이 올랐음에도 기술의 좀 기술력이 확장성이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제는 이주호영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근데 이쪽도 의료 AI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실적에 또 움직이려나 이런 걱정도 있긴 하거든요. 이건 근데 좀 결이 달라서 저는 투심을 흔들진 않을까요? 그쪽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AI 바이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사실 지금 로켓 헬스케어가 얼마 전에 AI 심장 재생 패치 개발 소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AI를 활용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장기 재생 플랫폼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AI와 관련돼서 과연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을까 따져보면은 저는 그렇게 그렇게 막 연결돼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동사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다, 부각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일위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네.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이를 타겟으로 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저는 좀 약간 새가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좀 약간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셔도 좋은데 이걸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성선아 의원께서는 그래도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정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 실행할까요? 사실 뭐 조정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게 맞죠. 네.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근데 보면 사실 상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거의 없고요. 좀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사실 큰 폭의 조정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조정 나올 때, 눌림목이 나올 때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ISC, 두 번째는 LNC 바이오입니다. 먼저 ISC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샌디스크까지도 HBF 개발에 참전한 시작입니다. 2030년 시장 규모는 120억 달러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미리 모멘텀 찾아서 발굴해 볼 만한 종목이 ISC가 될 수 있을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의 HBF 표준화 수혜 기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AI 테스트 소켓 폭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주호 의원이 지난주에도 HBF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HBM4 다음은 HBF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ISC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동사 같은 경우가 SKC의 피인수 됐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면은 어디 걸 쓸까를 생각해 보면 이 리노공업보다 여기 걸 쓰지 않을까 이게 제 추측이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SK하이닉스 관련 담당자면은 자기네 계열사 거 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ISC가 SK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HBF 말씀을 드렸지만 이 AI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뭐 HBM이 고대역폭 다중 뭐 메모리인데 지금 HBF가 낸드 플래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용량을 확 늘려가지고 병목 현상을 줄이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샌디스크랑 하이닉스가 내년 2분기에 이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용 뭐 테스트 소켓이라던가 R&D용으로 이미 지금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 테스트 소켓 관련 기업들은 어쨌든 이쪽에서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은 테스트 소켓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 따지고 봤을 때 테스트 소켓은 무조건 써야 되니까 HBF라는 게 또 생기면은 또 그거에 대한 상품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진짜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노공업도 그렇고 ISC도 그렇고 진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 그러면은 과거의 영광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ISC 같은 경우가 이 처음에 HBM 그 1차 랠리 때 그때 갔던 종목이에요. 그때 11만 6,900원 갔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사실 다른 그 HBM 관련주들 뭐 소부장 기록하는 거 관련주들 비하면 너무 못 간대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금 보면은 뭐 원익 IPS부터 시작해서 전공정이라던가 PCB 기판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못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그들은 지금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여기는 그들이 나와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나오고 상품이 다양화되면은 여기도 상승 랠리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좀 이어서 들어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사실 좀 횡보하고 있는 편인데 신규 접근 지금 해봐도 될까요? 네, 지금도 신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85,000원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좀 강한 시세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시면 좋겠고 신규로도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성선아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대표님은 사실 야금야금 꾸준히 오르는 종목 좋아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괜찮은 종목 맞나요? 사실 저는 이
ISC 같은 차트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죠. 네. 근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 P5에서 간접 수혜로 저는 사실 ISC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니노공업에 비해서 ISC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네. 그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50%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부가가치 테스트 소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칩을 만들기 전에 R&D나 초정밀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 ISC 같은 경우에는 범용 양산이 늘어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버닝 테스트 소켓이기 때문에 이제 이 리노공업과 ISC가 들어가는 그 어떤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사실 리노공업이 돈을 잘 벌고 고부가가치인 거는 맞는데 그것 또한 확장성이 늘어나겠지만 범용으로 더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확장성은 사실 저는 ISC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이 ISC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양 매출이 전년 대비 96%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ISC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테스트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만큼 이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도 더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는 저는 제품도 다변화되고 시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P5의 또 간접 수혜가 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두 번째 모멘텀 부분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LNC 바이오였죠. 리투 효과에 3분기, 분기 최대 매출이 되는 등 적자에서도 탈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용 의료내 모멘텀 더 살아있다고 봐도 되는 걸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먼저 이주호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스킨 부스터 리토를 기반으로 실적 성장 기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티오 효과는 이제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선아 의원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도 네. 리투는 좀 카페에서 반응이 어떤가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오. 네. 일단 여성들의 카페에서 반응이 좋고, 사실 저도 리튜오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했었던 파마리서치의 어떤 리쥬란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거죠. 근데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을 재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리튜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ECM이라고 해요. 세포의 지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재생될 수 있는 그 지지청을 직접 주입을 해서 피부가 잘 되게끔 좋아지게끔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업계에서는 이 리튜오를 4세대 스킨 부스터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스스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도록 돕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 4세대가 그냥 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리튜오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반응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사실 최근에 파마리서치 주가가 안 좋은 것도 이런 경쟁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최근에 이제 9월 달인가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오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뭐 기증된 인체 조직을 뭐 미용 목적으로 쓴다. 뭐 이렇게 그걸 막도록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게 일단은 결론이 났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미 검증이 된 기증 조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리투오 효과가 입증된 첫 번째 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 리투오라는 상품은 피부과에서 얼리버드들만 쓰는 그런 거였는데 6개월 만에 벌써 확장이 많이 됐거든요.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225억이었고 전년 대비 21% 정도 증가를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흑자 전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이번에 29억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고 영업이익률 역시 22%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리튜오가 앞으로도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원래 잘했던 이 피부 재생 관련된 메가카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해외 확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공장도 확장이 되고 캐파도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리튜오는 앞으로도 더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미모의 비결이 여기 리투오에도 숨어 있었나 싶기도 한데 오늘 그래도 좀 장대 양봉을 그려줘서 또 자리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지금 신규 접근하려면 어느 선까지 좀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래량이 예전만큼 그렇게 막 예전에 보면은 지금 9월 달에 있었던 상승만큼 거래량이 받쳐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거래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오보 이슈가 있은 다음에 한 2달 정도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주가가 더 많이 간 종목이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라는 거거든요. 그건 리투오의 또 경쟁 상품이 있습니다. 네, 경쟁 상품 셀르디온이라는 건데 그걸 또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거는 조금 지금 진입보다는 지켜본 뒤에 눌림목이 나오면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6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이주호 의원이 10월 10일에 매수했던 코리아 서킷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판주들 심택이나 TLB 대비 생각보다 덜 올랐다라고 좀 보면서 코리아 서킷을 가지고 오셨던 건데 벌써 또 목표가 달성하고 수익률 64%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또 밸류가 같이 찬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떡할까요? 한 35,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과거에 22년도 3월달 고점이 35,450원이었기 때문에 35,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자. 지금 보면은 대덕전자도 그렇고 후발 종목군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35,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절가는 어디로 올려볼까요? 이제 익절은 여기서 이제 수익 난 거는 또 어느 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27,000원 구간 무너지면은 그때는 익절하시고 나오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익절가는 2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시초가 공략주도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또 반도체가 가져왔는데 역시나 많이 못 오른 종목입니다. 프로텍이라는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HBM 랠리 때 1세대 랠리 때 갔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오테크닉스와 약간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레이저를 가열을 통해서 칩과 기판에 국소하게 접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못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성선아 의원의 공략주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한일형 수혜주라고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롯데관광개발을 가져왔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을 가지고 온 이유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못 갔거든요. 근데 오늘 있었던 그 이슈가 저는 이게 하루 만에 단발적인 이슈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의 신임 총재가 자기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뭔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으로 가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4분기 실적까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롯데관광개발 오늘 사실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장대 양봉을 첫 양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상승 룸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롯데관광개발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잡고요.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양봉의 의미가 더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위원들과 오늘장 전략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좀 세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